오미크론 확산으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무려 14만 명을 넘었습니다. 다만 초중고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전교생의 3%를 넘지 않으면 정상 분교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회가 기존 정부안보다 40조 원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해도 증액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어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의 상황은 박빙이라며 총력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14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진단검사 체계를 변경한 데 이어 재택치료도 고위험군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고위험군만 하루 2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나머지 일반 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게 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재택치료자는 최근 날마다 10,000명 이상씩 늘며 어느새 1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거의 2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방역당국이 기존처럼 모든 환자를 관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정부는 재택치료의 초점도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택치료 환자를 60살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대응합니다. 재택치료 키트는 집중관리군에만 지급됩니다.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에만 지급합니다. 소화용 키트는 많은 경우 가정에 상비되어 있어 부모님께서 별도로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체온계나 해열제,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권장됩니다. 모니터링 체계도 달라집니다. 집중관리군은 하루 2차례 유선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관리군에 대해선 정기적 모니터링이 사라집니다. 대신 환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다 이상이 생기면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나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재택 요양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상태가 안 좋아지시게 되면 언제라도 동네에 있는 스스로 다니시던 그런 병의원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무료가 되게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국에서도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도 650곳까지 늘려 고위험군 20만 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약 대상은 60살 이상과 면역 저하자에 더해 50대 기저질환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50살 이상이면서 당뇨나 심혈관 질환, 암, 과체중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자가격리 체계도 많이 바뀝니다. 일단 GPS를 활용한 동선 관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격리 중인 동거 가족에게는 의약품이나 식료품 구매처럼 꼭 필요한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기존 격리 방식을 완화해 자율성에 무게를 두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GPS를 이용해 관리하던 자가격리 앱을 폐지합니다. 확진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보건소에 별도 신고 없이 신속히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존 격리 앱 관리에 할당했던 인력을 방역 재택 치료에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환자에게 전화로 일일이 묻던 기초 역학조사 방식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핵심 항목 중심으로 기초조사 문항을 간소화하고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적극 활용하여 보건소의 대응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 격리도 대폭 간소화합니다. 동거가족에게는 별도 통보 없이 확진자를 통해 공동격리 7일을 함께 알립니다. 공동격리 대상은 예방접종 미완료자만 해당하는데 확진자가 격리 해제되면 기존과 달리 추가 격리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3일 동안 KF94 마스크를 쓰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등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격리 기간에도 이 같은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의약품이나 식료품 구매,
병원 방문 등 필수 목적의 외출도 허용됩니다. 공동격리 중 다른 가족이 확진되면 이 환자만 7일 격리에 들어갑니다. 공동격리되시는 분들이 그 최초 확진자가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만 그 격리 통보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3일간 정도의 자율적인 그 주의 행동으로서 그렇게 관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확진자나 동거 가족은 보건소에 별도 통보 없이 일주일이 지나면 격리가 자동 해제됩니다. 다만 확진자는 격리 해제 이후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학교의 방역과 학사 운영도 새학기부터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 맞춰서 변경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전교생의 3%를 넘지 않으면 정상 등교를 유지하고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도 새학기 학사 운영은 정상 등교가 원칙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전교생의 3%가 넘지 않고 격리자를 포함해 등교가 중지된 비율이 15%를 넘지 않으면 4단계 중 1단계인 정상 등교를 유지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지역별 학교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지난 2년간 학교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학교의 상황,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을 일정 정도 조정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확진자 조사와 진단도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 항원이나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유증상자나 기저질환자는 선별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무증상자는 이틀 간격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데 음성이면 모두 등교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학생과 교직원 수의 20%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실제 학생들의 PCR 검사 결과를 2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다면 등교할 수 없지만 밀접 접촉자가 있다면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교육부도 학교 내에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급식실에 칸막이 설치와 지정 좌석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자는 모두 31,7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동시간대 최다치인 그제 27,710명보다 4,067명이 많은 것으로 밤 9시 기준 집계에서 3만 명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개월 만에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현재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7개월 만에 다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 비례 누적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세계 최저 수준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며 지나친 불안감을 경계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최대한 늦추며 선제적으로 대응체계 전환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은 방역과 의료체계의 전면 개편이라며 초기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네 병원과 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급증하는 환자 관리를 위해 더 많은 병의원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참여 의료기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 검사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우리의 충분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방역 취약 계층과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을 먼저 겪은 해외 사례처럼 치안과 의료, 소방 등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이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의 판세를 박빙의 차이로 뒤진 어려운 여건으로 진단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진보 부동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시도당 위원장들과 대선을 30일 앞둔 선거운동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판세를 근소하게 뒤진 어려운 여건으로 진단하면서 국민을 믿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당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0.몇% 정도의 박빙의 차이를 우리의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역사의 퇴행을 막으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역대 민주당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100여 명도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 후보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인재가 다음 정부에 참여하는 큰 길을 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가의 인재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가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고 거기에는 역시 좌우 진영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확고한 신념입니다. 실제 이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에 이어 중앙대 법대 스승인 이상돈 전 의원과 회동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은 원래 평소 제가 아주 잘 아는 분들이시고 제가 자주 전화로도 상의드리고 하는 분들인데 도움 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면서 중도 보수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행보로 부동층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뭐 특별한 얘기도 한 것도 아닌데 뭐 할 말이 없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도 이번 한 주 판세를 바꾸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직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그리고 심상정 후보 지지층을 제외한 진보층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 무엇 하나도 놓칠 수 없다는 건데 그만큼 초조하고 절박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한 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지지율 상승세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이라는 경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윤 후보가 정책에 집중하는 동안 당은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를 전담하면서 지원 사격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특별 강연에 나선 윤석열 대선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키워드로 꺼내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민간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그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정부는 막대한 그 재정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비용이 들어가는 디지털 데이터 저장 분석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나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고도화, 원전 안정성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 혁신도 언급하며 관련 용어를 알지 못했다는 비판을 에둘러 반박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식은 도처에 널려 있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얼마든지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또 이를 통한 가치 창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골다공증과 우울증 검진 강화와 차량 제한 속도를 현실화하는 생활 밀착형 공약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만난 것에 대해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저녁에 회동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글쎄 두 분이 만난 거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가질 게 따로 있겠습니까? 윤 후보가 정책에 주력하는 동안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는 당에서 전담했습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 부부와 민주당을 향해 과잉 의전 책임을 비서에게 떠넘기고 공익제보자를 공격한다고 비판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성남FC 사건 수사무마 의혹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3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부담은 당이 떠안으면서 후보는 중도층을 겨냥하는 정책으로 투트랙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단일화의 1차 시한으로 거론되는 후보 등록 마감일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양당의 공개 구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 후보는 진정성이 없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접전이 계속되자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정진석 부의장이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그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던 권영세 선대 본부장은 다소 열린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다만 윤 후보가 직접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배제할 생각이 없고, 그다음에 그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 떠들고 하는 거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또 후보가 핵심적으로 관여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내에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후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단일화 없이 승리해야 한다는 자각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이견을 틈타 민주당도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안철수 후보하고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여야 모두를 향해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어제는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또 된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자체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겠다며 독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소신 행보에 나섰습니다. 일단 후보 등록일인 오는 14일까지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투표 용지에는 등록한 후보의 이름이 모두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단일화는 가능하지만 투표 용지가 인쇄되고 나면 후보 이름 옆에 사퇴 표시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일화 마지노선은 용지 인쇄일인 27일 이전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존 정부안보다 40조 원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다 해도 구체적 재원 방안 없이 증액은 어렵다고 맞서면서 앞으로 적자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3배 넘게 대폭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생활지원비 등을 10배 넘게 증액해 15조 원이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체 추경안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40조 원이나 오릅니다.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여야는 입을 모아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지만 행정명령을 내린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도 해주지 않고 책임도 없습니다. 총리님,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헌법이 정한 당연한 의무이자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급기야 여당 의원과 언쟁까지 벌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현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 35조, 50조 얘기를 하는데요.
합의해서 가져오면 정부가 받아들여라. 그걸 어떻게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예 그렇게 합니까? 그걸 왜 민주주의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와 함께 논의를 해보겠다던 김부겸 총리 역시 기존 정부안을 훌쩍 뛰어넘는 증액 규모를 두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없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한꺼번에 몇십 조가 어디서 툭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실 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자는 이야기를 혹시 나누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선 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고 긴급 확대 추경을 다시 요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서라도 기존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상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당장 재원 마련 방안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에 아무 말 잔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추경 증액을 놓고 여야와 정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달 중순까지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 두고 박하영 차장검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은 끝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아파트 분양 외에도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곽상도 전 의원 구속 이후 남은 로비 수사 결론도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직장인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받은 건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입니다. 한 번에 1억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5차례에 걸친 송금 기록이 검찰 계좌 추적 결과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자신과 무관하게 딸이 집안 사정상 필요해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회사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줬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을 2차례 조사한 검찰도 단순 대여금으로 처리된 화천대유 회계 때문에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인물들 가운데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 수상한 거래 정황을 가장 많이 남겼습니다. 자신이 고문 변호사로 일할 때 화천대유에 입사한 딸은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았고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겐 화천대유 자금 100억 원이 흘러갔습니다. 박 전 특검 본인도 대장동 사업 초기 화천대유에 5억 원을 입금했는데 계좌만 빌려줬다는 석연찮은 해명에도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해 다른 50억 클럽 의혹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일단 신병 확보에 성공한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정기 인사로 25명이었던 전담수사팀 규모는 20명으로 축소됐습니다. 구속 피의자는 최장 2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는 만큼 곽 전 의원은 대선을 불과 2주 남짓 앞두고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찰이 그때까지 다른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잡지 못하면 넉 달 넘게 이어진 대장동 수사는 사실상 곽 전 의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벨라루스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가운데 미군의 추가 병력이 폴란드에 도착했고 또 나토 또한 동유럽 주둔 병력의 추가 배치를 경고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7일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의 한 공항에 미군 병력과 장비를 실은 군용 수송기가 착륙합니다. 전날 미 육군 최정예 부대인 82 공수사단의 일부 인원이 도착한 데 이어 두 번째 미 병력이 합류한 것입니다. 지난 2일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동유럽에 추가 배치하기로 한 병력 3,000명 가운데 일부입니다. 러시아 또한 이달부터 시작한 벨라루스와의 합동 군사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군 3만 명이 동원된 훈련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벨라루스 남쪽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는 75km에 불과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합동훈련이 끝난 뒤에도 러시아군이 계속 벨라루스에 남을 것에 대비해 동유럽 주둔 병력의 추가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they go back to Russia, it's a different discussion. But if they would remain in Belarus, that's part of the equation of looking to the changes. 영국은 폴란드와의 협의를 통해 폴란드 국경 지역에 350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All signs are that Ukraine will fight and defend itself, no matter how tough that may be, and I think that would be at a human level the first sign.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러시아군 10만 명이 집결한 데 이어 미군과 나토 병력 또한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에 추가 배치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이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개발을 주도하는 공공 직접 정비 사업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획기적인 공급 정책이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 직접 정비 사업.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의 하나로 LH나 SH 등 공공이 민간 토지를 수용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주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민간 주도형보다 사업 속도가 빠르고 혜택이 더 많다는 게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민간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는 제초안이 이번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1년 전 정부의 야심찬 발표처럼 사업은 순항하고 있을까? 후보지까지는 선정했지만 사업을 뒷받침할 관련 법은 아직도 없습니다.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과 권리 산정 기준일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여야 갈등도 문제지만 정부가 공급 속도전에 몰두해 애초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노선으로 가려다 보니까 뭔가 준비하는 기간도 짧았었고 그리고 기존 정책과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설익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속이 타들어가는 건 후보지 주민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서울 마곡나루와 경기 의왕 내손을 관련법도 없는 상태에서 후보지로 덜컥 지정했습니다. 기다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 법이 통과가 돼도 뒤에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법 통과 자체도 안 되고 있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죠, 저희도. 국토부는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에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선을 앞둔 만큼 이번에도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금융사들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늘어가는 대출과 이자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당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다음 달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부채는 1,845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돈 빌리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은행들의 이자 수입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KB 등 4대 금융지주의 단기 순이익은 14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4대 시중은행은 기본급의 300%를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업계도 승가급 행진에 나서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평균 연봉의 30%대, 메리츠화재는 40%대를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익 창출에 치중해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혜택 확대 등 고통 분담을 위한 노력에 금융권이 소극적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로 고객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성과급 잔치가 아니라 피해구제 대출 연장에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금융권이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면서 예금금리 인상엔 인색해 예대금리차는 코로나19 이후 더 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상환기간이 일시 연장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대출 원금과 이자는 5개 시중은행 기준 140조 원에 달합니다. 그나마 한시름 들게 해줬던 유예 조치도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어서 4월 이후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남자 쇼트트랙 간판 황대헌과 기대주 이준서가 석연치 않은 실격 판정으로 결승행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자 에이스 최민정 역시 500m 준결승전에서 넘어지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 나선 황대헌은 압도적 실력으로 중국의 리원능과 런츠웨이를 가볍게 제치며 조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비디오 판독. 심판진은 황대헌이 1위 자리를 뺏는 과정에서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며 석연치 않은 실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황대헌이 인코스를 파고들어 접촉 없이 2명의 중국 선수를 절묘하게 따돌렸는데 이걸 실격 이유로 본 겁니다. 이어진 이준서의 경기에서도 황당 판정은 반복됐습니다. 이준서 역시 조 2위로 결승에 진출하는 듯 보였지만 황거리 선수와 접촉 과정에서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습니다. 준결승에서 넘어진 박정혁은 구제를 받았지만 왼쪽 손가락 부상으로 준결승 레이스를 기권했고 여자 에이스 최민정 역시 500m 준결승전에서 레이스 도중 넘어지면서 우리 선수 모두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나쁜 빙질과 황당 판정이라는 변수에 휘청이고 있는 올림픽 쇼트트랙. 한국 대표팀은 내일 중국의 텃세 속에 남자 1500m와 여자 1000m, 3000m 계주에서 다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가 석영차는 판정으로 탈락한 상황과 관련해서 윤홍근 선수단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선수단장 긴급 기자회견을 메인 미디어 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쇼트트랙에서 나온 일련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기자회견에서는 판정에 대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남은 경기에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배추보이 스노보드 이상호 선수가 오늘 근빛 질주에 나섭니다. 외신이 꼽는 유력 우승 후보인데요. 한국 설상 종목의 새 역사를 쓸지 주목됩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이지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장자커우 겐팅 스노우파크에서 연습 중인 배추보이 이상호. 빠른 속도로 설원을 가릅니다. 타야겠는데? 이게 너무 좋다. 고랭지 배추밭 썰매장에서 스노보드를 처음 배운 강원도 소년. 올 시즌 월드컵 세계 랭킹 1위로 외신들이 꼽는 우승 후보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금메달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지금까지 충분히 성적으로 증명이 되었기도 하고 또 지금 컨디션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무리하지 않고 하던 대로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노보드 알파인 평행대회전은 선수 2명이 누가 빠른지 겨루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앞서 이상호는 결승에서 동료 김상겸과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겸형이랑 결승에서 이제 같이 붙게 된다면 어떤 메달을 누가 가져가든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4년 전 평창에서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상호. 이제 장자커우에서 금빛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러브레터로 지칭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퇴임 후 사저로 들고 나왔다가 회수 조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7일
미국 국립문서보관소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여러 개의 서류 박스들을 회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수거한 서류 가운데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비롯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편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재임 시절 모든 메모와 편지, 노트, 이메일, 팩스 등 서면으로 이루어진 의사소통 일체를 모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의도는 없었다면서 백악관에서 옮겨온 문서들은 대부분 각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편지와 기념품, 선물 등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7도로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덜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이 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한결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만 가끔 끼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추위가 점차 풀리면서 한파특보도 점차 해제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7도, 대전 영하 4.9도, 광주 영하 2.3도, 부산은 0.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7도, 광주와 대구는 8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어젯밤 이미 3만 명을 넘긴 신규 확진자는 오늘 4만 명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많게는 1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며 방역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국회가 기존 정부안보다 40조 원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해도 증액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어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한 양강 후보의 단일화 구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안 후보는 공개적인 단일화 언급 그 자체로 진정성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계속되면서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는 4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최대 1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1,777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4,067명 많습니다. 오후 6시간일 전날보다 333명 적었지만 3시간 사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며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또다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4만 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며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주말 효과도 사라진 모습입니다. 어제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을 뜻하는 검사 양성률은 2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도 92.1%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완벽하게 지배종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두세 배 강한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이달 말에는 확진자가 최대 17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13만 내지 17만 명 정도의 환자를 까지 발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근거는 복수의 연구자들에 있는 공통된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가를 따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열흘째 200명대로 적은 편이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사망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확진자 규모가 단기간 내에 급증할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 대응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일단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도 10%대를 유지하고 있어 하루 1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감당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 취약층에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로 대응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재택 치료 체계를 고위험군 위주로 전환하고 역학조사와 격리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방역 역량을 추가로 확보해 오미크론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재택치료자가 14만 명을 넘긴 가운데 정부는 고위험군에만 재택치료 키트를 지급하고 모니터링 전화를 하는 등 재택치료자 관리를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선 모니터링의 경우 재택치료자 가운데 60살 이상 고위험군 등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만 지금처럼 하루 2차례 진행합니다. 일반 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유선 모니터링 없이 환자 스스로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나 재택치료 지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앱을 통한 관리 체계가 폐지되고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제도도 간소화되면서 공동격리자의 필수 목적 외출이 허용됩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에 대한 7일 격리 통보도 확진자 격리 통보 시 함께 실시하고 격리 해제 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인 생활수칙만 준수하면 됩니다. 공동격리 기간 중에 다른 가족이 추가로 확진되더라도 다른 가족은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됩니다. 다음 달 새학기부터는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서 등교 수업 방식이 정해집니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 격리에 따른 등교 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를 지역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은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관리 소홀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앞으로 고위험군 치료와 관리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야외 주차장에서 격리 생활을 했던 50대 A씨. 이제 막 코로나19 치료를 마친 가족들 걱정에 며칠 동안 차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쪽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차박 격리 사례는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치료질환은 없으신데 아버지가 고령자셔가지고 아무래도 들어갈 수가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어제 유튜브 보니까 배달 차로 앞으로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에 들어간 30대 B씨도 함께 사는 가족이 걱정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림프종을 앓고 있어 백신 접종도 받지 못했는데 혹시나 자신 때문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뿐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괜히 무슨 일이라도 날까 좀 걱정이 돼서 재택 격리할 때도 어느 선까지는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런 안내사항 같은 것들이 좀 잘 돼 있으면은. 재택치료 환자와 함께 사는 가족들도 고민이 크긴 마찬가지. 50대 회사원 C씨는 지난 4일 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이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해야 하는 건 아닌지 회사엔 출근해도 되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도대체 보건소에다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통화를 하면 계속 통화 중 걸리고 마냥 여기 기다려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무슨 받은 거 없냐고.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폭증하면서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환자 관리에만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반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 관리는 사실상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확진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생활수칙을 지키도록 자율에 맡기기 전에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히 해주셔야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위험군과 같이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공간에서 분리해서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특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환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학교와 직장 내 방역 수칙 등도 체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JTBC는 지난해 3월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A씨가 한 과일 가게에서 이 후보의 가족 제사 음식을 사서 집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근거로 경기도가 해당 과일 가게에서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43만 원을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측은 부인 김혜경 씨가 아닌 이재명 후보가 사비로 배모 사무관에게 제사 음식 구매를 부탁했으며 배 사무관이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을 겨냥해서 안타깝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이 편가르기 아니냐는 질문에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SNS를 통해서 윤 후보의 인식이 유감스럽다며 정작 윤 후보 공약에도 공정한 양성평등이 있는데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면 이런 공약이 필요 없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4명이 참석하는 두 번째 TV 토론이 오는 11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는 11일 YTN 등 보도 전문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까지 6개사가 공동 주관하는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은 오는 11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사회자는 한국기자협회와 6개 방송사가 협의해 추천한 뒤 4당이 합의한 인물로 확정됩니다. 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위에서 상대 대선 후보를 향한 대리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공략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연관성을 의심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의 이른바 특혜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김혜경 배우자의 개인 수행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는 국회 소통 및 국회 의전을 담당하는 것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국회 출입 등록 사실조차 없습니다. 경기도 관용차가 사택에 주차된 사진을 공개하며 사적 유용 가능성을 주장하고 지사 업무 추진비로 김혜경 씨를 보좌할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의 월급날인 매월 20일 날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이 됩니다. 150만 원씩. 월급날 150만 원을 따박따박 인출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과잉 의전한 공무원이 그만둔 뒤 하드디스크를 파쇄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직원 추가 채용도 없었고 관용차는 이 지사의 긴급 업무에 대비해 주차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의 아들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부터 하고 상급 부대에 뒤늦게 명령서를 요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화천대유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연관됐다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와의 대화 녹취에서 윤석열 후보를 잡을 카드를 언급한 게 수상하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수익금을 배분한 날과 김 씨의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집을 구입한 날이 일치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9년 4월 30일은 화천대유가 첫 번째 배당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김만배의 누나는 그날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계약합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해결사 노릇을 했고 윤 후보가 건강상의 이유로 TV토론을 무산시킨 것도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기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의 병역 면제 의혹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2번 검사 시절은 이걸로 추정됐을 때는 정상이고 다시 청문회 때 요구한 자료가 되니까 부동시가 된 겁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양당이 다 검증을 했는데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김부겸 총리는 대선 후보 관련 질의에 난감한 표정으로 답변을 피했고 의원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추경안 질의에 집중해달라는 의장의 지적도 나왔지만 대선을 앞둔 의원들은 상대 후보의 의혹을 부각하는 데 끝까지 주력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20대 대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와 만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오전에는 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어 오후에는 전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 대표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과 영업 제한 조치 완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과학기술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당당한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만들기 위한 비전과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택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택시기사들과 업계 종사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점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5대 생협연합회와 정책협약식을 가진 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시화공단에 찾아 노동자들을 만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뒤 저녁에는 JTBC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비공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대선 전략을 숙고합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의혹에 대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로는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맡은 성남지청의 상급 기관인 수원지검 부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후원금 유치 대가로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지금까지 수사로 인정되느냐를 논의한 겁니다.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수사 부족.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지휘했습니다. 보완 수사 지휘에 따라 성남지청은 조만간 직접 또는 경찰의 지시에 보완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성남지청 수사팀과 박하영 차장검사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보완 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박은정 지청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고 박 지청장은 서로 견해가 달라 두 안을 모두 상급기관에 보고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수원지검이 진행해온 진상조사가 주목받은 이유이기도 한데 박 지청장이 관련 전결 규정과 부서 배치 등을 변경하면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나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박 지청장이나 박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고발 사건이 속속 배당 절차를 마친 상황이라 조만간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본격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박 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반부패 전담부서인 반부패 강력수사 2부에 배당했고 역시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한 수원지검도 배당 절차를 마쳤습니다. 물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신 현직 검사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진 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공수처에도 관련 고발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YTN 오철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트럭과 충돌하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는 호텔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으스러져 있습니다. 차에서 튀어나온 파편들로 도로 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북 김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3.5톤 트럭 등 차량 넉 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로 인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성 3명이 숨졌고 트럭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에 타 있던 인원이 모두 사망하면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9시쯤엔 서울 종로구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건물에서 불이 났다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1, 2층에 있던 간호사 등 9명이 잠시 대피했지만 큰 불로 번지지 않아 입소자 90여 명은 따로 피하지 않고 객실 안에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로비 등유 히터 주변 종이상자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엔 경북 경주시 서동리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가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로 인해 산림 약 0.3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대표팀이 석연찮은 실격 판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남자 1000m 준결승에 나선 황대헌과 이준서는 각각 조 1위와 2위를 기록했지만 경기 후 비디오 판독을 통해 레인 변경 반칙으로 실격 처리되면서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구제를 받아 준결승전에 오른 박장혁도 왼쪽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으로 기권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실격 처리되면서 어부지리로 중국 선수 2명이 결승에 합류했고 이 종목의 금메달과 은메달은 결국 중국 선수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여자 에이스 최민정 역시 500m 준중결승전에서 실수로 넘어지면서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현과 이준서가 석연찮은 판정으로 탈락한 상황과 관련해 우리 선수단의 윤홍근 선수단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1시 선수단장 긴급 기자회견을 메인 미디어 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쇼트트랙에서 나온 일련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올림픽은 세계인을 상대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선 미중 갈등 등으로 기업들이 마케팅에 소극적이어서 이전에 비해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우와! 쇼핑 금메달! 금메달! 우와! 경기장이 아닌 홈쇼핑에서 각종 메달이 쏟아집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한국 대표팀의 공식 후원사 상품을 각종 이벤트와 함께 판매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집에서 관람하고 응원하는 이른바 집관족을 겨냥한 판매전이 한창입니다. 편의점 등은 주류와 안주 할인 행사를 통해 치킨점은 배달앱을 통해 고객 확대에 나섰습니다. 네, 이번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랑 시차 시간도 1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시청 시간에 대한 부담도 적은 데다가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직구 응원단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집관족이 당일 많이 찾는 술과 치킨 같은 먹거리를 빼곤 이번 올림픽은 이전과는 달리 어디를 가나 비교적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올림픽 특수 마케팅이 실종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미중 간의 갈등과 오미크론 대유행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비자카드와 코카콜라 등 IOC 공식 후원 기업들이 올림픽 광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과 홍콩의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유일한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도 천문학적인 후원금을 내면서 적극적인 마케팅 행보를 못해 소가리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 도쿄 올림픽 때는 한일 갈등 때문에 국내 홍보를 거의 못했는데 이번에는 미중 갈등 때문에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가깝다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면 기업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고민을 반영하듯 일부 기업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 선수를 응원하는 영상 제작으로 마케팅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 우울증이 오잖아요. 아기가 딱 앞에 있고 그냥 보고 있는데 힘드니까 그냥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거예요. 그게 또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미중 갈등 사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맞이한 기업들. 마케팅을 비롯해서 몸살이기 행보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국들의 외교적 해결 노력 움직임도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정상회담을 열고 침공이 이루어질 경우 긴밀히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러시아와 프랑스도 정상회담을 열어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독일 정상이 숄츠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역의 안정을 찾기 위해 독일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orking in lockstep to further deter Russian aggression in Europe and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China and to promote stability in the Western Balkans. 그동안 러시아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독일의 숄츠 총리도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This is necessary for doing the steps that we have to do, for instance, fighting against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So it's an important meeting at a very, very important time. 러시아와 프랑스 간 정상회담은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전화통화로 여러 차례 논의해 온 것에 이어 직접 얼굴을 맞댄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두 책임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화가 유럽 대륙의 진정한 안정과 안보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프랑스는 유럽 내 안보 상황에 대해 공통의 이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크렘린궁은 상황이 너무 복잡해 이번 회담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협의회도 열렸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시 서방의 제재가 이뤄지고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때를 대비해 에너지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돼 수습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실종된 작업자 6명 가운데 5명이 수습됐고 1명은 아직 매몰 상태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신축 아파트 건물 고층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난 지 28일째. 건물 27층에 남은 잔해물을 걷어들이기 전에 인명구조견을 투입했더니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조심스레 손으로 잔해물을 끄집어낸 공간에서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투입된 인명구조견이 미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조대원들이 손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된 곳은 건물 27층 외벽 창가로부터 2m 안쪽이었습니다. 앞서 발견된 26층 매몰자를 수습하는 과정이었는데 두 매몰자 사이 거리도 2m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발견 4시간 만에 구조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지난달 11일에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실종자 6명을 모두 찾는데 꼬박 4주가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26층에 남은 마지막 매몰자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는 9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양생이나 재료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찰도 압수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의 사망 이후 만들어진 이른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도 현장에선 여전히 폭언과 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 취한 남성이 경비원을 거칠게 밀칩니다. 경비원을 향해 내달리다 발차기까지 합니다. 취객의 폭행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겨우 끝납니다. 웬만하면 그냥 수천 사람을 그냥 이렇게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건 계속 그래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내 쑥쑥 도망 들어갔어요. 재작년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시달리다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소중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자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나 대형 폐기물 처리 등을 시킬 수 없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마련됐습니다. 시행된 지 100일이 훨씬 지났지만 경비원들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관리공단에 접수된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민원은 24건으로 재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경비원들과 연결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도 재작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 50여 명이 열흘 넘게 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은 옛날부터 없었어요. 소장님한테 우리가 건의를 하면 동대표 회의 때 이거는 해도 되겠다 하면 그걸 이제 안건을 상정을 하고, 근데 거의다가 무시를 당하죠.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구체적인 금지 조항이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고용노동부가 배포하고 각 입주민이나 내방객들에게 고지하고 이거 위반됐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게 만들어진 경비원 갑질 방지법 조항이 허술할 경우 현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철강 관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안을 발표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철강 제품의 일정량에 대해서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유예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유럽연합 EU와 합의한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오늘은 추위의 기세가 꺾이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9도로 어제보다 추위가 덜한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메마른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서울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앞으로 한파특보는 점차 해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9도, 대전은 영하 5.4도, 부산은 영상 0.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5도, 대전은 7도, 광주와 대구는 8도, 부산은 1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휴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 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조진웅입니다. 배우님이 실패하실 것 같다는 그 의견 따위에 대해 제 생각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실패했어. 에이, 오징어 게임 보니까 막 할고 막 이러던데. 실패했어. 야, 이건 그렇게 진짜 실패했어. 저는 비록 이 게임에 실패했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투표에 참여하셔서 꼭 좋은 대통령을 뽑는 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하는 사람과 말도 섞지 마세요. Vote for 꽃피는 봄. Vote for Korea. 네, 굿모닝 YTN 예고하겠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자는 모두 31,7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동시간대 최다치인 그제 27,710명보다 4,067명이 많은 것으로 밤 9시 기준 집계에서 3만 명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19,086명으로 60.1%, 수도권 외 지역에서 12,691명의 확진자가 나와 39.9%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 가까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달 말쯤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많게는 17만 명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질병관리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의 코로나19 발생 예측 결과에 따르면 이달 말쯤 국내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한정된 방역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14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진단검사 체계를 변경한 정부는 재택치료도 고위험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고위험군만 하루 2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나머지 일반 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게 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재택치료자는 최근 날마다 1만 명 이상씩 늘며 어느새 1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거의 2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방역 당국이 기존처럼 모든 환자를 관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정부는 재택치료의 초점도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택치료 환자를 60살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대응합니다. 재택치료 키트는 집중관리군에만 지급됩니다.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에만 지급합니다. 소화용 키트는 많은 경우 가정에 상비되어 있어 부모님께서 별도로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체온계나 해열제,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권장됩니다. 모니터링 체계도 달라집니다. 집중관리군은 하루 2차례 유선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관리군에 대해선 정기적 모니터링이 사라집니다. 대신 환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다 이상이 생기면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나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재택 요양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상태가 안 좋아지시게 되면 언제라도 동네에 있는 스스로 다니시던 그런 병의원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무료가 되게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국에서도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도 650곳까지 늘려 고위험군 20만 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약 대상은 60살 이상과 면역 저하자에 더해 50대 기저질환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50살 이상이면서 당뇨나 심혈관 질환, 암, 과체중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맞춰서 자가격리 앱을 통한 관리 체계가 폐지되고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제도도 간소화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격리 방식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보건소에 별도 신고 없이 신속히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동거가족 격리자의 경우 의약품이나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한 필수적 목적 외출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3월 새학기부터는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수업 방식이 정해집니다. 지역이나 학교가 통째로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은 가능한 지양하고 학교가 이동형 신속 PCR, 신속 항원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진단 검사와 자체 조사로 방역을 관리합니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 격리에 따른 등교 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방역 대책으로 힘든 자영업자를 돕는다면서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손에 쥐는 돈이 없고 빚이 쌓여만 가도 방역 규제 도입 때보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방화동에서 4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유정인 씨. 지난 2019년 문을 연 뒤 단골이 생기고 겨우 자리를 잡을 때쯤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습니다. 유 씨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이 시도 저 시도 끝에 단골도 늘어나고 그래서 20년 초반부터는 매출이 확실하게 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홀 매출이 뚝 떨어지고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저희도 이제 배달을 시작했어요. 온갖 아이디어와 수단을 동원한 결과 첫 해보다 매출은 늘었지만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배달 수수료 부담이 컸던 데다가 인건비와 임대료도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 씨는 매출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의 지원에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19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 지급을 하니까 저희는 한 번도 대상이 된 적이 없고요. 서울 인사동에서 중식당을 경영하는 최훈 씨 역시 매출 증가를 이유로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매장 문을 연 바로 직후 가장 소득이 낮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업장이든 오픈하고 나서 대박 나는 집은 없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단골이 생겨야 그래야만 이제 매출이 상승이 되고. 정작 정부가 기준 시점보다 늘었다고 한 매출로는 대출금은커녕 자릿세와 물건값조차 제대로 치르기 힘듭니다.
하루하루 느는 빚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생겨 각종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매출도 없을 뿐더러 기존의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현실적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극한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또 한 번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이 매출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던 만큼 지원도 동등하게 받도록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원 기준을 정한다면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 지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 부자가 아닙니다. 정말 오히려 순수익은 줄은 사장님도 있고, 근데 오히려 지금 정부의 정책에 수혜를 보려면 가게 문을 닫고 배짱이가 돼야 되는 이런 현실을 전국에서 보내온 자영업자들의 편지엔 절박한 사연과 함께 동등하게 지원해달라는 호소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정하는데 한정된 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부 등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생계 해결이 막막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부의 계속되는 협의를 기다려줄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회 상임위 두 곳이 기존 정부안보다 40조 원이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다 해도 구체적 재원 방안 없이 증액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3배 넘게 대폭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생활지원비 등을 10배 넘게 증액해 15조 원이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체 추경안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40조 원이나 오릅니다.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여야는 입을 모아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지만 행정명령을 내린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도 해주지 않고 책임도 없습니다. 총리님,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헌법이 정한 당연한 의무이자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급기야 여당 의원과 언쟁까지 벌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현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 35조, 50조 얘기를 하는데요. 합의해서 가져오면 정부가 받아들여라. 그걸 어떻게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예 그렇게 합니까? 그걸 왜 민주주의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와 함께 논의를 해보겠다던 김부겸 총리 역시 기존 정부안을 훌쩍 뛰어넘는 증액 규모를 두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없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한꺼번에 몇십 조가 어디서 툭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실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자는 이야기를 혹시 나누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선 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고 긴급 확대 추경을 다시 요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서라도 기존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상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당장 재원 마련 방안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에 아무 말 잔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추경 증액을 놓고 여야와 정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달 중순까지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백신의 4차 접종을 서두르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접종에 대한 회의론과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4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칠레는 지난달 10일부터 인구 거의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55세 이상 사람들의 차례가 되자 피네라 대통령도 4차 접종을 했습니다. La verdad es que la ola de Omicron está causando efectos devastadores en el mundo entero. De hecho, hay días o semanas en que más de 20 millones de personas se han contagiado en el mundo.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백신 4차 접종을 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시작했고 칠레와 그리스, 덴마크, 헝가리, 캐나다와 브라질까지 합류했습니다. 칠레는 전 국민 접종을 목표로 하고 브라질은 감염 피해가 가장 큰 상파울루주 4,600만 명 모두에게 4차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백신 기술 전문가 그룹은 지난 11일 기존 백신을 반복하는 전략은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백신 전략 책임자는 부스터샷을 자주 접종하면 인간의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not seen yet data with respect to a fourth dose, and we would like to see this data before we can make any recommendation. But at the same time, we are rather concerned about a strategy that entangles.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의 잦은 부스터샷으로 백신 불평등이 계속되면 빈곤국에서 다시 새 변이가 출현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어제 오후 6시쯤 경북 김천 봉산리에 있는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3.5톤 트럭 등 차량 넉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성 3명이 숨졌고 트럭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 탑승자가 모두 사망해 정확한 신원과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젯밤 9시쯤 서울 종로구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는 호텔 건물에서 불이 났다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1, 2층에 있던 간호사 등 9명이 한때 대피했지만 큰 불로 번지지 않아 입소자 90여 명은 객실 안에 대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호텔 1층 로비 등유 히터 옆에 있던 종이 상자에 불이 붙었다가 직원들이 자체 진화한 뒤 안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0시쯤 경북 경주시 서동리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가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청은 진화 인력 60명을 긴급 투입해서 새벽 3시쯤 산불 진화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림 약 0.3헥타르가 소실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서 이제 갓 돌을 지난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CCTV를 확인해봤는데 학대는 지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바닥에 앉아 자신을 쳐다보는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밉니다. 갓 돌을 넘긴 아이는 힘없이 꼬꾸라져 바닥에 턱을 찢습니다. 이 때문에 이세계가 손상됐습니다. 제일 많이 파절된 게 하나가 있어서 치과에서 바로 뽑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부서져 있는 상태로 아직 남아있고 하나는 흔들거리고 있고요. 아이가 크게 다쳤지만 교사는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부모에게 일어서다 넘어졌다며 둘러댔습니다. 부모가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하자 그제서야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혼자 엉덩이 치켜들다가 일어서려고 하는 한순간에 턱을 짚고 넘어져서 다쳤다 그랬고, 근데 알림장에서도 혼자 놀다가 넘어졌다 다쳤다 했는데 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의 지속적인 학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아이에게 베개를 던지고 억지로 약을 먹인 뒤 머리카락만 잡고 눕히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우는 아이에게 귤 껍질을 던지더니 주워 먹는 아이를 말리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무작위로 뽑은 20일치 자료 안에서 총 120여 건의 추가 정황이 발견되었고요. 수기 기록한 것만 70건, 나머지는 그냥 발로 밀든지 애를 잡아서 던지든지. 가해 교사는 부모에게 사과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진 연락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감독 소홀을 인정하며 폐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가해 교사를 입건하고 다른 학대가 더 있었는지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경남 양산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YTN이 확보한 영상에는 앞서 학대를 당한 아이가 속해 있던 반의 나머지 원생 모두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피해 어린이들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종혁 기자입니다. 보육교사가 책상에 기대 앉은 아이를 물건 취급하듯 옮겨 앉힙니다. 옆에 서 있던 아이는 보육교사와 부딪히며 땅바닥에 엎어집니다. 두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손찌검도 반복됐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 머리를 갑자기 때리고 누워있는 아이 뺨을 사정없이 칩니다. 얼굴에 옷을 던지기도 합니다. 종일 기저귀를 갈아주지도 않다가 저녁에야 비로소 갈아준 적도 있다고 부모들은 주장합니다. 그 하루 안에 기저귀 가는 횟수를 봤는데 아침에 등원해서 저녁 6시에 기저귀 가는 게 처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돌도 안 된 아이를 온종일 보행기에 앉혀놓기도 하고 낮잠 시간에는 아이를 옆으로 눕혀 젖병을 물린 뒤 젖병이 빠지면 때리기도 했습니다. 낮잠 시간에 이제 아이를 옆으로 눕힌 뒤에 베개를 아이 각도, 얼굴 각도에 맞춰서 젖병을 물린 다음에 그리고 그 젖병이 떨어지면 바로 가서 뺨을 때리고. 이렇게 보육교사에게 학대당한 아이는 6명, 모두 같은 반입니다. 보조교사도 있었지만 보육교사의 행동을 말리진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비슷한 불안 증세와 폭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가 바닥 앉아있으면 바닥에 머리를 이렇게 찧어요. 꽁꽁 지 바닥에 머리를 찧고 언니 뺨을 계속 때리고 웃으면서 때리고 앉아있으면 벽에다가 꽁꽁 찧고. 이런 이상 행동은 학대에 따른 트라우마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행동적인 특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이 아동 학대 이후에 머리를 박는다거나 자기 얼굴을 때리는 등 이러한 행동 문제는 학대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행동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부모 품에서처럼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아이들. 아이는 학대에 이은 후유증에 부모는 말도 못하는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이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 분노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동계올림픽 소식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출전한 쇼트트랙 종목에서 좀 석연치 않은 판정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받았다, 뭐 시상대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는데 예. 저도 어제 경기를 보면서 많이 좀 화가 났고요. 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제목을 보면요. 황당한 실격 격 잃은 올림픽이라고 썼습니다. 네. 실격 이렇게 실격이 2번 나온 건 사진 왼쪽과 오른쪽에서 보여주듯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한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모두 실격 처리됐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 선수들이 떨어진 자리에는 모두 중국 선수들이 올라갔습니다. 예. 특히 저는 황대헌 선수 경기 보면서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봤거든요. 중국 선수들이 1, 2위 자리에서 달리면서 뒤에 있는 선수들에게 전혀 자리를 내주지 않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황대헌 선수가 정말 없을 것 같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예. 너무나 멋진 장면이었고 이정수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박수를 받아야 한다. 뭐 기술상이 있다면 기술상을 줘야 할 판에 실격을 줬다라면서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레인 변경이 늦었다면서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뭐 어느 정도 홈 어드밴티지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 선을 넘은 편파 판정에 모두가 할 말을 잃은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 금메달을 딴 런츠웨이 선수가 앞서 달리고 있던 헝가리 선수를 잡아당기는 모습인데 이 결승선을 앞두고 두 선수의 몸싸움이 벌어졌거든요. 예. 뭐 비디오 판독 필요 없이 굉장히 좀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접촉이 있었던 거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츠웨이 선수에게는 아무 제재 없이 금메달이 그대로 수여가 됐습니다. 예.
황당한 판정들이 이어졌는데 이번 경기 판정들에 대해서 오늘 오전 11시에 윤홍근 선수단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선수단 기자회견도 있고요. 쇼트트랙 경기도 남아있는 게 있고 또 다른 종목도 많이 남아있죠. 이런 편파 판정이 좀 다른 종목으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종목에서 좀 금메달을 기대해 볼 만한 선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배추보이 이상호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쇼트트랙을 제외하고는 금메달이 유력한 선수와 종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낮 12시 7분에 열리는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한국일보에 실린 이상호 선수의 최근 성적들을 보면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위쪽에 나와 있는 금메달, 2017년 아시안게임에서 평행 대회전, 평행 회전 2관왕에 오른 모습이고요. 지난 평창 올림픽 때에는 은메달을 획득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최근이었는데 작년 12월에 열린 국제스키연맹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그야말로 최근에 물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쇼트트랙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심판의 판정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변수가 있다면은 인공 눈이겠습니다. 다른 선수들 인터뷰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눈이 굉장히 단단한 편이고 마치 방탄 얼음 같았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의해야겠다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이상호 선수 부디 실수 없이 후회 없는 경기 펼쳐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노보드에 함께 출전하는 정혜림, 김상겸 선수도 부디 화이팅해서 힘내서 좋은 소식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칫 선수단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모든 걸 뚫고 좀 경기력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로 또 반전을 이뤄내고 또 다음 경기를 잘하면 좋겠죠. 네, 다음 코로나19 상황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된 대응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재택 치료 체계가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전에 검사 체계가 변경이 됐었고 이번에는 방역, 특히나 재택 치료 체계가 달라지는데 한겨레 신문에 실린 내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진자가 되면 이전에는 역학조사관이 직접 조사를 했다면 지금은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어디를 다녀왔는지, 동거 가족은 있는지, 근무하는 지역은 어딘지, 기저질환이 있는지 등등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게 되는데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이거나 50대의 기저질환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해열제라던가 산소 포화도 측정기, 자가검사 키트 등이 들어있는 이 키트를 지급받게 되고요. 하루에 2회 건강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관리군은 키트를 지급받지 않고요. 건강 모니터링도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 관리하게 되는데 상태가 악화할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클리닉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와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GPS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자가격리 앱은 앞으로 폐지가 되겠고요. 별다른 허가가 없어도 확진자는 병원에 방문할 수 있고 또 동거 가족은 식료품 구매 등 필수 목적의 외출이 허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거는 급격히 증가하는 확진자 수에 비해서 역학조사관이나 의료 역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셀프 방역 잘 지켜지겠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럴 거면은 방역 패스가 어떤 의미를 갖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셀프가 강화되는 이런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확진자가 연일 좀 최다기로 계속 갈아치운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관리는 좀 풀어주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대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단일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야권 단일화 좀 관심인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선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동아일보 기사 준비했습니다. 제목부터 보여드리면요. 윤석열 측 여론조사 없이 안철수와 담판 무계. 쾌도남마식 단일화 모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의 배경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인터뷰인데요. 이 관계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건을 내걸고 실무 논의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 신문은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다는 점도 함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조건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 후보에게 책임 총리를 보장하는 것도 있겠고요. 서울 종로나 서초 갑에 전략 공천을 한 후에 당권에 도전하도록 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일화 논의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이 신문에서 정리한 걸 보면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1차는 공식 후보 등록일, 등록 마감일을 나타내고 있고요. 2차는 투표용지 인쇄일, 그리고 3차는 사전투표 개시일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시안에 따라서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또 옆에 사퇴라고 표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단일화하는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아무래도 빨리 단일화를 결정하는 게 좋겠죠. 다음 민주당 상황 볼 텐데 민주당에서도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신문에서 바로 위아래로 보도를 했는데요.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일단은 단일화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와도 시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이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의 이야기를 빌려서 실었는데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핵심 인사들의 구애가 여전하다. 오히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는 단일화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단일화에 대비해서 중도 진영 후보를 너무 공격하면 안 된다는 여권 내의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정치 제도 개혁이나 책임 총리제 발언을 한 것도 단일화를 위한 측면이 있다는 관계자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대선이 오늘로 29일 남았습니다. 아마 또 앞으로는 단일화가 대선 정국을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외식 물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또 배달비가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 오르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배달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한 2년 전만 생각해봐도 배달 음식 시킬 때 1,000원에서 한 3,000원? 많아야 한 3,000원 정도 냈던 걸로 부담 가는 기억이 수준 아니었죠. 납니다. 근데 어느새 지금은 한 4,000원, 5,000원이 당연한 수준이 됐는데요. 정말 가끔 배달 시켜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조만간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서울신문에 실렸습니다. 더 오르는 이유는요. 그동안 플랫폼들이 내걸었던 프로모션이 끝나기 때문인데 이 프로모션 기간에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작은 그 글씨들을 보면요. 수수료가 1,000원, 배달비가 5,000원 해서 한 6,000원 정도가 부과되는 방식이라면 이후에 3월 이후로는 수수료를 주문 가격의 15% 정도, 배달비를 또 별도로 받게 되는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서 예를 든 걸 보면 3만 원어치 음식을 주문할 때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쳐서 한 11,300원 정도가 빠져나가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진이 남지 않게 되는 건데 결국 이를 배달비로 올리거나 아니면 음식 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할인 등으로 고객을 모으고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요금을 올리는 전형적인 플랫폼 업체의 나쁜 공식을 또다시 보이고 있다고 썼는데요. 플랫폼 업체들은 가격을 올리는 것이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상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3월 이후에는 배달비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정치권이나 정부의 개입이 어려운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볼 소식인데 MZ세대 얘기인데 MZ세대는 드라마 보는데도 또 다른 방식이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요약본으로 보는 건데 혹시 그 요즘에 1위 달리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는이란 드라마 보셨습니까? 넷플릭스에서 저는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고 계십니까? 이게 12화짜리 드라마고 한 편당 1시간이 넘으니까 총 12시간이 넘는 건데요. 이걸 요약본으로 보면 53분 만에 모든 작품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는 건데요. 오징어 게임도 한 15분 정도면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흐름을 최근 젊은 세대가 작품을 감상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생긴 이유는 몇 가지 들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OTT 플랫폼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또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영상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안 보면은 소외될 것 같고 다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그런 요즘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포모라고 부르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증후군 때문에 이런 이런 요약본을 보는 흐름이 생겼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때때로 등장하는 불필요한 장면을 제외하고 핵심 메시지만 완성도 있게 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숏폼 동영상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드라마 감상법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약본 시청이 유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소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소비 행태다, 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콘텐츠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제대로 향유할 수 없게 될까 봐 우려된다는 입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천천히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MZ세대에 편입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련소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식단을 책임져야 했던 조리병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조리 로봇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이달 말에 평가를 거쳐서 일선 부대에도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매일 3,000명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던 육군 훈련소 조리병 24명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바로 조리 로봇입니다. 현재 시범 운용 중인 조리 로봇이 담당하는 요리는 튀김과 볶음, 국, 밥짓기 등 4가지. 볶음과 국 담당 로봇은 식재료가 제맛을 내도록 쉴 새 없이 팔을 휘젓습니다. 튀김 로봇은 식재료가 고루 잘 익도록 관리하며 조리병의 화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휘반 로봇은 고속으로 쌀을 씻고 자동으로 계산한 적정량의 물을 넣은 뒤 최적의 시간에 맞춰 밥을 짓습니다. 조리 로봇이 보편화되면 훈련소 식당의 상징이었던 조리용 삽이 사라지고 노동에 가까웠던 밥짓기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조리병들의 업무 부담을 이렇게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조리병들의 그 사고 예방 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조리 공정이 자동화가 되면 급식의 질이 개선이 되고 나아가서 전투력 향상에도 저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국방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대의 군 급식 시설에 로봇을 적용하는 맞춤형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앞으로도 상용 로봇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아 로봇 활용 분야를 물류와 의료, 정비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어젯밤 쇼트트랙 경기 보셨다면 밤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남자 1000m 경기에서 황대헌과 이준서가 석연치 않은 실격 판정으로 결승행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자 에이스 최민정은 500m 준중결승전에서 넘어지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 나선 황대헌은 압도적 실력으로 중국의 리원능과 런츠웨이를 가볍게 제치며 조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비디오 판독. 심판진은 황대헌이 1위 자리를 뺏는 과정에서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며 석연치 않은 실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황대헌이 인코스를 파고들어 접촉 없이 2명의 중국 선수를 절묘하게 따돌렸는데 이걸 실격 이유로 본 겁니다. 이어진 이준서의 경기에서도 황당 판정은 반복됐습니다. 이준서 역시 조 2위로 결승에 진출하는 듯 보였지만 황거리 선수와 접촉 과정에서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습니다. 준중결승에서 넘어진 박정혁은 구제를 받았지만 왼쪽 손가락 부상으로 준결승 레이스를 기권했고 여자 에이스 최민정 역시 500m 준중결승전에서 레이스 도중 넘어지면서 우리 선수 모두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나쁜 빙질과 황당 판정이라는 변수에 휘청이고 있는 올림픽 쇼트트랙. 한국 대표팀은 내일 중국의 텃세 속에 남자 1500m와 여자 1000m, 3000m 계주에서 다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Dog in the car. Oh my God! Where's it at? Put me in the back. Right here. Right here? Yeah. Oh, Hank, come on, man. Hank. Is it unlocked? Yeah. It's some sort of manual lock. It's right here. Come on. Hank, come on. Come on, buddy. I kicked you. Come on. Come on, Hank. Oh, God. Okay. Come on. Oh, my God. Oh, yeah.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확연히 추위가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다만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풀리면서 서울 기온이 5도까지 오르겠고요.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추위가 풀리면서 한파특보도 점차 해제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9도, 대전 영하 5.4도, 광주 영하 2.2도, 부산은 0.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7도, 광주와 대구는 8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